자, 오늘은 교재 146페이지, 페이지 146, 요약집이야. 요약집 써놓고. 무슨 법? 건축법.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야.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예, 제일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공부할 때 저도 이거 맨날 책상 앞에다 써놓고 저도 공부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자.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건축법 전체적인 체계가 나오는데, 건축법 체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는 건축법은 시험 문제가 체계를 외워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용이야.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나기 때문에 체계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볼 것보다 시험 문제가 가장 자주 나는 파트. 어디가 제일 중요하더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간에 쫓기면 어디라도 봐라. 이 파트만으로도 봐라. 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니까 그것만 한번 찍어주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용어정의. 우리 건축법은 몇 문제 나죠? 7문제 나. 여러분들 목표는 몇 문제? 5문제. 예, 7문제 중에 5개는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 아니야. 좀 많이 맞춰야 돼. 근데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기서 어려워진다는 건 부분적인 것도 내지만 응용 문제로 냅니다. 그냥 법주문 있는 그대로 내지 않고 그걸 정확하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걸 응용해서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조금 벅차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 안 하면 답을 못 찾는 게 건축법입니다. 첫 번째, 용어정의에서 약 2문제가 출제됩니다. 아셨죠? 이 중에 특히 건축법 적용 대상 물건하고 건축법 대상 행위. 물건에서 한 문제, 행위에서 한 문제. 통상 그런 식이야. 그래서 통상 용어정의 중에서 2문제 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파트 있죠? 여기서 또 몇 문제 난다? 이게 또 2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서도 대략 2문제야. 작을 때는 한 문제지만 통상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 그럼 어디까지만 잘라도 용어정의하고 건축물의 건축 파트만 봐도 몇 문제다? 4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기가 벅차진다.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공부할까? 그럴 때는 앞부분이라도 정확하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약 4문제 정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뭐 30회인가 30회인가 31회인가 시험 문제 났었는데 33년 만에 처음 난 거야. 그러니까 30년 만에 한 번 나는 건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런 건 날 필요가 없다. 또 여기 있는 건 대부분의 내용은 법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넘어서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그 건축물 관리는 따로 빼버렸으니까 여기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어도로 옛날에는 출제가 잘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잘 출제가 안 돼. 그냥 한 문제 정도 난다고 할까? 그 정도로 일단 정리합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건 첫째가 공개공지 등. 이게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공개공지 등. 두 번째가 조경에 관한 거.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건축선에서 건축선 다 공부할 필요 없어.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건축선 다 공부하지 말고 건축 제한에 관한 거. 이게 세 번째 정도. 그 다음에 또 난다면 이거 대지 안전에 관한 거. 근데 안전에 관한 것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거 한 7, 8년 한 번 나는 것들은 안 봐도 된다. 그럼 공개공지, 조경, 건축 제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이런 파트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 한 문제는 꼭 나. 근데 이 한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 놈의 설비라는 데서 시험 문제를 제일 많이 나거든요. 설비. 그러면 건축 설비가 뭐냐면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들 중에 설비들 관련된 것들 무슨 설비 나오는데 이 설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럼 수십 가지 안에 되는 그 많은 설비 중에 뭘 내는지는 모르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오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나 뭐 한다? 잘 찍어라 라고 할 수밖에 없어. 거의 건축법 7문제 중에 한 문제 절대 손 못 대는 문제가 뭐다? 바로 설비 쪽에서 내는 이 문제. 그래서 이거는 제일 어렵다. 그럼 그래도 반복적으로 했던 건 구조안전에 관한 거. 요거는 반복적으로 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설비 쪽은 거의 손대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죠. 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약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이 정도 출제된다. 지역 및 지구 건축물. 매년 한 문제는 꼭 나요. 최소한 한 문제로 꼭 나고 많이 날 때는 2문제까지도 출제될 겁니다. 자, 이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면 면적 제한, 이게 1순위입니다. 면적과 관련된 제한은 매년 시험 문제 1순위, 이거 정리하고 요 높이 제한에서는
층수 계산하기 있어요. 높이재에서는 층수와 관련된 거, 층수와 관련된 것만 정리하시면 되지. 뭐 가로구역에서의 높이제한, 일주동의 확보량 높이제한,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은 볼 필요 없어. 층수와 관련된 것만 공부하십시오. 자,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그다음에 결합건축 있죠? 여기서 약 한 문제 정도, 세서 묶어서 약 한 문제. 특별건축구역은 옛날에는 안 났었어요. 출제 안 했거든. 처음에 만들었을 때 출제했었어. 그러다가 뜸하다가 요새 빈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내다가 그다음에 안 내다가 최근에 또 출제 경향이 높아졌다. 그다음에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도 옛날에는 안 내던 건데 지금은 하나 정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가까이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셋 중에 한 문제 정도 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죠. 건축연에서는 요 건축분쟁 전문회의 있죠? 요거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한 10년에 한 번, 빠르다면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근데 별로 처음에는 공부 안 해. 맨 막판에 가서 공법 공부 다 했어.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그런 날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죠? 공부 다 해놓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공법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 그때 가서 한 번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보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보지 않아도 된다. 이행강제금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잘 안 나. 그래서 여기 건축분쟁 전문의 이행강제금 이건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잘한다. 한 10년에 한 번꼴로 나는 그런 경향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되면 그때 와서 보자. 단 이행강제금은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건축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개업하다 보면 이런 건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요. 와서 뭐죠? 이번에 구청에서 이런 게 날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한다고.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하고서 그 독촉장이 날라온 게 있어요. 빨리빨리 불법 건축물 철거하세요. 안 하시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라는 걸 날라오거든. 그럼 뭔가 설명해 줘야지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많이 써먹는 건데 실제로 강의하다 보면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거 들고 오시는 분들 몇 명 있었어. 그래서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날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건축법에서 배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건데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중요도에 비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난다. 왜 그럴까? 내가 볼 때는 앞쪽에서 내다 보니까 문제 다 냈어. 그래서 더 이상 낼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거기까지 못 가서 못 내는 것 같아. 그렇다고 앞에 냈던 문제 빼버리고 다시 내렸더니까 이미 낸 문제가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뒤에서는 순수해서 밀려버린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경향이 많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건축법은 중요도를 가지고 공부하면 되신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정리하죠. 자, 이제 뭐 하자? 하나씩 살펴보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그랬죠? 용어정의. 지금부터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혀 발음이 조금 꼬일 수 있어. 혀 이쪽 밑에 이쪽 쪽에 어제 뭘 먹다가 뭘 잘못 먹었는지 왜 이렇게 찔리면은 속에서 피가 이렇게 고이면서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혀에 그죠? 밑에 쪽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가라앉잖아. 주저앉죠. 근데 그다음에 괜찮아지는데 계속 아프네. 그래서 지금 발음할 때마다 혀가 아파가지고 혀가 막 꼬여. 그래서 뭐지?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프로포폴 있죠. 프로포폴이라고 있어. 이렇게 뿌리는 거 있어. 그 뿌리는 거 갖다가 쭉 한번 뿌려주면 좋은데 찾아보니까 어디 갔나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그냥 왔는데 하여튼 약간 통증이 있어서 혀가 꼬일지 몰라요. 발음이. 하여튼 보자. 제일 먼저 용어정의에서는 뭐부터 본다? 도로? 글쎄요. 첫 문제 별로 안 나. 사실은 건축법에서 도로란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죠? 건축법에서 도로란 개념이. 건축법상 도로랑 접하지 아니한 대지를 뭐라 부른다? 맹지라잖아. 그 맹지는 건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맹지라고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현황도로라고 있죠. 도로도 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라는 게 있어. 그럼 현황도로하고 접해 있는 것도 어떨 때는 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현황도로냐? 그런 건 나중에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어떤 땅을 사고자 할 때 도로랑 접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마침 그 옆에 뭐가 있다냐? 국어가 있어. 국어라고 배우셨죠?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도랑. 그 도랑 옆에 있거든. 국어. 실개천이라고 그러죠. 그 실개천 옆에 있거든. 그럼 그 국어를 따라서 뭐 하면 돼?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국어가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공유지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어들이 있어. 그럼 지방자치가 소유하고 있는 건 뭐 하면 돼? 국어 점용 허가를 내면 됩니다. 그럼 뭘 내면 돼? 점용 허가 받았으니까 점유료 내야 되죠. 점유료. 그러나 뭐 내야 돼? 돈 내야 되거든. 근데 그거 몇 푼 안 돼요. 왜? 국어에 대한 값어치 자체가 돈으로서 한 사람 그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국어에 대한 점유료도 몇 푼 안 되거든. 그러면 그 국어를 따라서 뭐 하면 돼? 복개공사를 하면 돼. 복개라는 게 덮는 거죠. 사실은 국어가 이미 덮여 있으면 더 좋은데 아니면 그 복개공사해야 되는데 이 복개공사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데도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죠? 물이 넘친다고. 왜냐면 이걸 덮어버림으로써 잘못하면 뭐한다?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이게 넘쳐버리면 어디로 넘쳐버려? 옆에 있는 논밭으로 다 흘러버리잖아. 그러니까 쥐들 농장지 피해 있는다고 국어 설치 못하게 하면 동의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죠. 지금 있는 물 흐르는 것보다 우리가 국어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위에 그래서 북경공사 할 테니까 거기다 콘크리트로 다 내무지게 하죠. 사실은 그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복개공사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문제지. 어쨌든 그 맹지를 하더라도 그 국어를 내는 건 국어를 점용허가 받아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럼 혼자 하기 먹자 뭐죠? 옆에 있는 땅들 있잖아. 그 국어랑 붙어 있는 땅들 다 맹지들. 그 맹지 주인들 찾아가지고 주인들하고 같이 우리 그 공사합시다.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 국어 점용허가 받아서 우리 같이 쓰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복개공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하여튼 그 도로가 꼭 있어야지만 건축물 짓는 건 아니야. 도로와 유사한 현황도로라고 볼 수 있는 거 국어랑도 접해서도 되는 경우인데 어떤 게 현황도로인지는 나중에 실무할 때 배우시도록 하고 여기는 법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건 현황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모든 법에 도로에 관련된 법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배운 거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 가볼까? 거기도 도로라는 게 있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 도로가 있었어요? 예, 무슨 시설? 기반시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 거기 도로가 있잖아. 거기도 원래 도로가 세 번에 대해 시행령에 보면 그래서 6가지 도로 다 나눠지거든. 그럼 거기서도 도로라는 개념이 있다. 그럼 도로에 관련된 기본법은 무슨 법이고 도로와 관련된 기본법 이거 도로법. 도로법이 도로와 관련된 기본법이야. 그래서 도로법에 가보면 뭐 중로, 소로, 대로 이런 것들 다 나눠지고 그래서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무슨 도로 그 도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눠놨어요. 그게 무슨 법에 있다? 도로법에 있는 도로란 개념이 있습니다. 또 무슨 법에도 있고 사도법. 사도가 뭐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란 뜻이죠. 따라서 원래 도로는 무슨 시설이죠? 도로는 공공시설이야. 그럼 공공시설은 누가 소유한다? 내가 언제 국가가 소유한다고 가르쳤어?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기수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언제 국가가 갖는다고 그랬어. 그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국가만 있어요? 아니야. 관리청은 국가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도 있어. 걔들이 관리하는 기관이 있으면 관리청이 합니다. 그죠? 철도 같은 거 만들면 어디 들어가요? 예, 철도청 클릭 들어가잖아. 걔들한테. 이런 식으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있었죠? 자, 수도가 만들어지면 누가 가져가고? 상수도 사업소라고 있어. 예, 그렇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죠. 그 관련 상수도 사업소. 걔들이 그걸 소유하는 거거든. 그럼 도로도 만들면 도로관리청이 있거든요. 아까 도로도 여러 가지 도로가 있다고 그랬죠. 국가가 만든 거, 국도, 국가가 관리하는 거, 국도, 또 고속도로,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야. 걔들이 관리합니다. 고속도로는 또 국도가 따로 있어. 고속도로 말고 국도 따로 있고 또 뭐 있어? 지방도도 나눠져. 시 도지사들이 관리하는 시도도로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시군구 도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리청들이 다 나눠지거든. 그럼 도로라고 관리청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야. 아셨죠? 자, 그러면 그 관리청에 무상기수되는데 무슨 도로는 사도는 관리청에 무슨 된다? 개인에게 기수된다. 개인에게 기수되는 도로가 있다. 이게 사도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도로는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이니까 관리청에게 무상기수되는 게 원칙인데 모든 도로가 아니고 그중에 무슨 도로가 있다? 사도. 사도는 누가 갖는다? 개인들이 가져도 된다. 이런 개념을 쓴 겁니다. 어쨌든 도로와 관련된 법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여러 군데 법에 있는 도로가 다 건축법상의 도로더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런 것들만 뭐다? 건축법상의 도로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속도로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같은 거. 고속도로는 어디도 있다냐? 국토계획법에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요.
도로법에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어.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안 본다?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더냐? 바로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는 사람이 걸어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거는 걸어다니다 죽잖아요. 개죽음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거기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든. 근데 고속도로는 국도법에서도 도로고 도로법에서도 도로지만 어디서는 도로가 아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뭐는 가능해야 돼? 보행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보행이 불가능하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법령에 있는 도로라고 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자, 어떤 것만 건축법상의 도로다냐 정해져 있다. 이런 도로랑 접해 있는 것만 맹지가 아니죠. 그럼 고속도로하고 접해 있는 도로는 맹지 아니야? 고속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는 맹지예요. 그건 도로랑 접해 있잖아.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도로는 무슨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지 모든 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말하는 도로랑 접해 있어야 맹지가 아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그건 거기에 접해 있는 대지는 맹지라고 부른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그쪽에도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속도로랑 접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벗어나서 저쪽 반대쪽에 그 입구 쪽에 또 도로랑 접했어야 되죠.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해야 거기 고속도로 옆에 있는 대지에도 건축물 지을 수 있지. 고속도로랑 접해 있다고 해서 그걸 건축법상의 대지로 보지는 않는다. 아셨죠?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실무에서 써먹는 개념이 중요한 건데 실제는 그런 걸 시험 문제를 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여기 막다른 도로라는 게 있어요. 막다른 도로가 뭐죠?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어디를 가다 보면 여기 봐요. 이렇게 도로가 있었어. 그럼 도로로부터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길이 있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게 길이가 몇 미터 되냐? 50m야. 어디부터? 여기 입구로부터 여기까지가 50m랍니다. 그럼 이건 무슨 도로죠? 막다른 도로랍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여기는 뭐냐? 여기는 저수지예요. 경치가 참 멋있어요. 저수지야. 그래서부터 쭉 올라가요. 산 쪽으로. 그럼 이쪽은 딱 막혔어요. 더 이상 여기 개발 못해. 마지막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여기 있는 땅입니다. 산 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 내려다보면 경치가 이쪽 저수지 쪽으로 해서 건너편 산으로 해서 경치가 너무 좋아. 멍 때리기 참 좋은 거야. 이번 주 일요일에 또 가야 되거든. 아들놈 생일이 어제 그저께였는데 우리 가족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으니까 그날 가서 여기서 고기 꼬먹기로 했어. 자, 그럼 여기가 경치가 끝내주는 정도인데 문제는 뭐다? 여기 도로 내야 되잖아. 이 도로 내야 되잖아. 이 필지들이 쭉 연결돼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필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건축법상의 도로가 돼요. 여기 나중에 건축 허가들이 날 거 아니야. 그럼 너비가 몇 미터가 돼야 될까? 길이가 몇 미터? 50미터. 50미터 얼마죠? 길이 35미터 이상에 속하잖아. 막다른 도로 길이가. 그럼 너비 몇 미터야 돼? 6미터 이상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몇 미터 되냐? 정확히 말하면 지금 서로 4미터만 내놓기로 했어. 중심부로부터 이쪽으로 2미터, 이쪽으로 2미터에서 4미터, 2미터씩만 자기 땅을 내놓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 해서 지금 다 이제 사람들 만나서 다 약속했거든. 그럼 각각 2미터 밑에서 몇 미터 만든다? 너비 4미터입니다. 건축법상에 여기서 허가 날까 안 날까? 6미터인데 4미터도 나요? 왜 나요? 6미터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4미터밖에 안 되잖아. 그럼 허가 안 나는 게 맞잖아. 근데도 나요? 예, 왜 나죠? 첫째, 도시적이 아닌,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도시적이란 우리 도관농자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럼 도시적이 아니면 나머지가 어디야? 관농자에 속해야 되죠. 그 중에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입니다. 무슨 관리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무슨 관리죠? 보존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짓는다 못 짓는다? 모르지. 거기까지는 아니었잖아. 웬만하면 다 짓습니다. 아셨죠? 다른 것이 거기 규제받지 않는 한 보존관리지역도 못 짓는다? 단독주택 짓습니다. 펜션 짓는다 못 짓는다?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져요. 못 져요. 펜션은 못 져요. 여기 뭔데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다 펜션 지면 그 오페스 나오는 거 어떻게 막으려고? 못 짓죠? 근데 펜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더냐? 단독주택?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면 장사 못 하잖아. 사람들 이렇게 숙박을 해야 되는데 뭐로 쓸까? 법적으로는 그거 봐, 그런 것도 모르잖아. 무슨 세컨하우스 세컨드 와이프다 그래. 자, 머리를 찍고 저기다 뭐라 부를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민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뭐라 해야 돼? 민박으로 신고해. 그래갖고 사실은 뭐라 한다? 거기다 펜션을 씁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저기 못 짓는 지역이 있는데 숙박시설이 들어있어. 다 뭐죠? 법적으로는 민박이라고 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민박은 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법은 이런 걸 강의해야지 진짜 강의인데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죠? 무슨 너비가 몇 미터 뭔데 이런 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는 이런 건데. 자, 민박인 왜 만든 거죠? 농임업인들이 뭐다가 농임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잖아. 특히 겨울 같을 때는 농사소 못 짓잖아. 그러면 거기 경치도 좋아, 괜찮아.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하룻밤, 이틀밤 뭐 저기서 숙박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어가 주택들에 뭘 올리려고? 소득을 올리려고. 농어가 주택들의 소득을 올리려고 농업인들의 위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민박이거든. 근데 이게 사실 민박은 자기 집에 있는 방의 일부를 내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한 10개 이상을 갖다 줘놓고 방을 10개 만들어 놓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뭐 한다?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뭐 하고 있대? 농사 짓고 있대. 농사 짓는 게 주업이야? 숙박업이 주업이야? 예, 농사는 이만큼 지면서 숙박하면 이만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그게 펜션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보존관리 지역은 단독주택은 가능해. 근데 뭐 안 돼? 숙박시설은 안 돼. 근데 저 펜션이라는 거 왜 들어있어요? 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저거 명칭만 펜션을 쓰고 있지. 사실은 뭐란다? 민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떼봐요. 나중에 그거 확인해 보면 100% 거기 가본매매 허가증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있잖아. 거기 읽어보면 다 뭐랬다? 민박 이렇게 돼 있지. 거기 펜션이란 말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럼 법적으로 불법이 됩니다. 근데 입구에는 뭐라 썼어? 무슨 펜션. 다 펜션이잖아. 대부분이 물론 지을 수 있는 데도 있어. 어디는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는 가능해요. 근데 보존관리지역은 안 되거든. 펜션이. 그런데도 명칭은 다 똑같이 펜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주는 법적으로 민박이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게 보존관리지역이니까 무슨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야. 맞죠? 보존관리지역. 두 번째 읍자 또는 면자 들어간 지역이래. 여기가 우성면이라는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이다? 우성면이라는 지역이야. 그 우성면 하면 무슨 자 들어갔어? 면자 들어가잖아. 그럼 어디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읍 또는 면지역에 속한다. 그때는 너비 몇 미터 이상이면 된다? 4미터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몇 미터 도로면 충분하다? 4미터면 되지. 굳이 6미터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6미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주변 사람들이. 왜냐하면 넓어야 돼. 들어가는 입구가 4미터 갖고는 겨울철 같은 데는 여기가 경사지가 좀 급하거든요.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미끄러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6m 정도 돼서 좀 널찍하게 만들지. 거기 1m 좀 더 내놓는다고 해서 보통 평이 보통 한 300평에서 500평 사이거든. 그럼 그 정도 되는 데서 조금 더 내놓는다고 뭐가 그렇다고 땅이 남의 땅 되는 거 아니거든. 결국 자기 땅인데 그렇게 좀 내놓지. 그걸 아까워가지고 못 내놔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4m 도로를 내는 건 가능하다?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할 때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너비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저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뭐한다? 잘 안 납니다. 이쪽이.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 잘 안 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핵심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지금부터 출발이야. 뭐다? 건축물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자, 뭐가 건축물일까? 건축물은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교재 146페이지 맨 밑부터 시작되죠?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 첫째는 어디 있는 거?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되는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뭐라 부른다? 공작물. 그 공작물 중에서 뭐가 건축물이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를 다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자. 그러니까 토지 위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는 뭐가 건축물이다?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 했으니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에 딸려있는 뭐도 있단다? 딸려있는 시설들 뭐가 있죠? 네, 이에 딸린 담장, 옹벽 합쳐서 뭐라 부른다? 그걸 건축물이라고 하자. 그럼 그것만 있을까? 아니요, 하나 더 있어. 뭐도 있다? 지하나 또는 고가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것 중에
건축물이라는 게 있다. 지하나 고가 있는 거 뭐로 쓸 때만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거로 쓴다냐. 그것도 뭐로 쓴다? 그것도 건축물이라고 그러자. 그럼 이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할까? 건축물만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축물은 뭘 받는다? 건축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 받아야 돼? 건축허 받아야 돼.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다는 뭐 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또 일정한 경우는 건축선 제한을 받고 등등 건축법에 있는 각종 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란 그것이 뭐다? 바로 건축물이 그런 제한을 받는다. 그럼 모든 건축물이 다 건축법을 적용할까? 아닌 게 있어. 몇 가지? 크게 5가지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런 거 지을 때 건축허가 받는다? 아니요. 대손할 때 대손허가 받는다? 아니요. 그런 용도 변경할 때 무슨 제한 받는다? 아니요. 건축법에 있는 각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뭐도 있다? 건축물도 있다. 몇 가지가 있다? 크게 5가지.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항상 영순위. 첫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선로 부지에 있는 4가지 시설. 이렇게 해요. 선로 부지, 저 철도 있죠. 선로 부지에 있는 몇 가지? 4가지 시설. 첫째, 운전 보안시설. 두 번째,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세 번째, 플랫폼. 이게 플랫폼이죠? 이게 플랫폼이야. 플랫폼. 네 번째, 급수, 급탄, 급이시설. 요 4가지 시설은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이런 4가지 시설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규제받지 않아. 또 세 번째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우리말로 뭐라 부른다? 톨게이트. 예, 우리말로 톨게이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라고 그래. 이건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컨테를 이용한 간이 창고야. 컨테를 이용한 주택 적용해요. 컨테를 이용한 창고 적용합니다. 근데 간이 창고인데 어디 안에 써야 돼? 공장 안에서 이 용도로 써야 되고 이동이 쉬워야 된다는 2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창고로서 이동이 쉬운 것. 요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숨은주작실 물 집어넣고 빼내고 하는 효과 있어. 그 숨은주작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꼭 기억하시고. 자, 부수적으로 이제 건축물이 건축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럼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차이가 뭐죠?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인데 뭐가 더 넓은 개념이야? 건축물이 넓은 개념, 공작물이 넓은 개념. 이게 하고 요거의 차이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아셨어요? 좀 전에 여기서 했잖아.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요렇게 생긴 건 건축물이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잘 봐봐. 공작물 중 인공을 가하여 제된 시설물 중 요렇게 생긴 건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더 넓은 개념이야? 공작물이 넓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건축물, 공작물 중에서 요런 게 건축물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뭐가 넓다? 공작물이 넓은 개념이야. 그럼 우리 건축법 적용 대상은 뭐라고? 공작물이 아니고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이 뜻이고요. 그 중에 그럼 공작물 중에서는 건축법 적용 안 할까? 아니야.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중에서 건축법상 무슨 대상이 있다? 신고 대상인 공작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건축법상 신고는 해야 되는 그런 공작물이 있더라. 이 뜻이야. 자, 어떤 공작물들은 건축법상 신고해야 될까? 첫째,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몇 미터 넘는 거? 2미터 넘는 거. 옹벽, 담장 2미터 넘는 것. 또 장시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으로서 몇 미터? 4미터 넘는 것들. 또 태양 발전 설비를 이용한 그것들은 몇 미터 넘는 거? 5미터 넘는 것들. 또 굴뚝, 골프 연습장, 통신용 철탑으로서 6미터 넘는 것들. 또 고가수주로서 8미터 넘는 것. 고가수주는 물탱크를 말해.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물탱크를 고가수주라고. 8미터 넘는 거.
또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건 몇 미터? 8미터 이하인 거. 나머지는 다 뭔데? 넘는 것들이었는데 이것만 이하인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책에 보면 뭐가 나오죠? 지하 대피호. 지하 대피호라는 게 있죠? 바다 면적 얼마? 30제곱미터 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신고 대상인 공자물에 속한다. 그럼 왜 여기 그림에 지하 대피호는 안 들어갔죠? 공간이 없어서 못 집어넣었어. 더 이상 넣을 공간이. 그래서 여기는 빼놨지만 지하 대표 30m. 그래서 외우는 방법 여기 써놨죠. 여기. 자, 옹담이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광고를 사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 같은 거 장사하려면 식당 같은 거 하려면 뭐 돼? 장기적으로 넣으면 처음부터 뭐 돼? 광고를 사서 막 뿌려야 돼.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광고를 사세요. 광고 사. 그 다음에 태양 오 솔레미오. 태양 오나의 태양 오솔레미오. 굴뚝 위에서 꼴통이 뭔다? 육갑 떤다. 여기 지금 굴뚝 위에서 꼴통이 먹고 하고 있어. 육갑 떨고 있는 게 이 장면이야. 여기 아저씨가 지금 서가지고 지금 가지, 지금 나무 가지 자르고 있죠? 열심히 자르고 있어. 그러면 열심히 다 자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거 뭐 말할 필요 없어. 예, 저런 걸 뭐란다? 꼴통이라고 말한다. 저런 게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 떨고 있다. 그 다음에 곱팔기. 이거는 세로로 쓰세요. 고가수소 8m. 이렇게 놓으면. 곱팔기는 고가수소 8m 넘는 거, 기계주차장 8m 이하인 거. 그래서 8m 넘는 거, 8m 이하인 거. 곱팔기. 이렇게 하고, G30. 이렇게 해서 이거 암기해 두는 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건축법은 이렇게 아주 자질구레하고 지저분하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참 많아. 그래서 처음에 외우기가 조금 벅찬데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 암기법 있죠? 암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는 거 뭐죠?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개념 정리야. 먼저 고층이란 어떤 게 고층이죠? 적어도 층수가 몇 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또는 짰었어.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층수는 29층인데 높이가 130m야. 고층이다 아니다? 29층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130m잖아. 그럼 고층이야.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고층이다. 초고층은 50층 이상부터 또는 높이가 200m 이상부터 이때부터는 뭐라 부른다? 특히 초고층이라 하자. 그럼 준초고층은 뭘 말한다?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럼 고층 건축물은 몇 층이다? 3층 이상. 그럼 3층 이상 되는 건 다 무슨 건축물인데? 고층 건축물인데 그 중에서 몇 층이 아닌 것? 50층 이상이 아닌 것. 초고층 50층이잖아. 이상이 아닌 것. 그럼 몇 층까지야? 30층 이상, 50층 미만. 이렇게 표현해. 30층 이상, 50층 미만. 요 사이를 뭐라 부른다? 준초고층이라 합니다. 그럼 결국 이 개념은 고층 건축물을 뭘로 나눈 거야? 보세요. 고층은 몇 층부터야? 30층 이상부터는, 요 30층 이상부터는 다 고층이죠? 다 고층이야, 고층이야. 이거 다 고층이야. 그런데 몇 층까지는? 49층, 즉 50층 미만까지는 그 중에 뭐라 부르고? 준초고층이라 부르고, 50층 이상부터는 뭐라 부른다? 초고층이라 부르잖아. 그럼 결국 고층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로 나눠진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뭘로 나눴다? 둘로 나눴다. 그 중에 밑에 쪽을 준초고층이라고 위에 쪽을 초고층 건축물이 한다. 그런 개념 정리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개념이 아니야. 고층 건축물 속에 준초고층과 초고층이 둘 다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둘로 나눠서 밑에 쪽을 준초고층, 위에 쪽을 초고층이라 한다. 이해됩니까? 그런 개념 정리라는 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옛날에 한 번 났었어. 한 번 났던 건데 저 뒤에서 저기 지하층에 뭐 이거 관련된 개념이 있어서 그래. 자, 하여튼 좀 이따 보고 부수 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나눠야 됩니다. 주된 건축물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다? 부수 건축물. 부수 건축물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돼. 동일한 대지 안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된 건축물과 뭐 됐다? 분리돼서 부수 용도로 사용해야 돼. 그러면 부수 건축물이래. 우리 시골에 가보면 헛간, 뒷간 있죠? 헛간, 뒷간. 같은 주된 건축물인 농가주택과 같이 있으면서 농가주택과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야 돼.
같은 대전에 있으면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뭐라 부른다? 부속 건축물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하나들은 다중인 건축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다중이라는 건 마늘 따자 군중주자거든. 다중 마늘 따자 군중주자. 다중 많은 군중이 뭐한다?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뜻이야. 그럼 많은 군중이 이용한다는 건 어떤 건축물이 다중이용일까? 첫째, 층수가 몇 층이면 16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라 부르자? 다중이용 건축물이자. 층수가 몇 층이라고? 16층 이상인데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그럼 16층이 안 된다면, 즉 15층 이하라면 따져야 돼. 몇 가지를 따진다? 두 가지. 첫째, 규모. 바닥 면적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규모가 얼마? 바닥 면적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 돼. 이거는 몇 층 이하를 말한다? 15층 이하인 경우에, 15층 이하인 경우죠. 16층 이상부터는 규모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16층 이상이면 볼 것도 없어. 그럼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16층이 안 된다면 이 말이야. 그럼 몇 층 이하야? 15층 이하라면 첫째,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 되고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용도는 6가지 중에 한 가지 용도해야 돼. 6가지가 뭐다? 판문종, 여관종. 6가지 중에 한 가지. 이때 판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럼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는 건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아니요. 설령 바닥 면적이 5,000 이상 된다 하더라도 동물원, 식물원 있죠? 이거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동물원, 식물원은 바닥 면적이 5,000 이상 된다 하더라도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요. 그다음에 뭐도 있다? 종교시설, 또 여객용시설, 터미널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관광 숙박시설 조심하세요. 관광 숙박시설을 뭐라고 시험 문제 냈더냐? 관광 휴게시설로 내서 틀린 적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만 뒤져라고 하면 안 돼. 판문종, 여관종만 외워놓고 그 단어들의 뜻이 뭔지도 못 외우면 또 틀려버려. 판문종, 여관종. 그럼 관광 휴게시설 아니야. 관광 숙박시설이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란다. 휴게시설 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뭐 있죠? 종합병원.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일부러 써놨어. 공연장은 뭐죠? 공연장. 여기 공연장. 뭐였을게?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다중이용 시설이야. 왜? 문화 및 집회시설이야. 뭐 공연장은 못 알아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간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야. 때려잡아봐. 성당. 종교시설. 그죠? 또 버스터미널. 여객용시설. 여객용시설. 그 다음에 병원. 종합병원. 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 백화점. 백화점 무슨 문화시설이냐. 판매시설이지. 판매시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부러 여기다 일부러 다 이거 써놓은 거야.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부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도들 있죠. 판매시설에는 뭐가 속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뭐가 속하는지 이걸 다시 다 외워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요약집에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 조금만 더 넘어가 봐. 몇 페이지 있죠? 152페이지. 152페이지부터 보면 거기 뭐 3페이지, 그러니까 151부터 151, 152, 153에 그 시설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거기다 정리해놨잖아. 그 몇 가지만 해놓은 거야. 진짜 책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각 시설마다.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정리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시설에 무슨 시설에는 뭐가 속하고 무슨 시설에는 뭐가 속하고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실무할 때는 상가 쪽 하시는 분들은 자꾸 눈여겨서 보대야 돼. 그런데 아파트에 전월세 매매만 할 때는 필요 없고 이런 건. 그리고 토지 다룰 때도 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상가와 관련될 때는 이런 업무, 건축물의 종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건 뭐에 속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16층이 안 되는 15층 이하라면 바닥 면적에는 5,000 이상 돼야 되고 용도는 판문종, 여관종 6가지 중에 한 가지 용도는 돼야 뭐에 속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한단다. 중요한 거야.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죠. 뭐가 특수구조 건축물이죠? 첫째,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20m 이상. 여기 기둥 있죠? 여기 기둥 있죠? 기둥과 기둥 거리가 몇 미터? 20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럼 잘못하면 위에는 바닥이 뭐 할 수 있어?
주저앉을 수 있잖아. 그죠? 위험하잖아. 이런 건 특수구조 건축물이 하자. 또 하나, 이 말을 잘 봐봐. 한쪽 끝은 고정되고, 그러니까 이 보나 차양을 보는 거야. 보가 뭐죠? 대들보 같은 거 또는 햇빛 가리개를 뭐죠? 차양. 그럼 이거 비나 그런 거 내리는 거 막으려고 이렇게 쭉 길게 뻗어 있잖아요. 현관 같은데. 그럼 현관 같은데 이렇게 길게 나온 이를 보나 차양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한쪽 끝은 뭐 돼 있다? 고정돼 있어. 벽에 붙어 있어. 고정돼 있고, 다른 한쪽 끝은, 이쪽은 지지되지 아니한, 지지되지 않았다는 건 받쳐주는 기둥이 있다 없다? 그게 기둥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쪽 끝은 벽에 붙어 있어 고정돼 있고, 다른 한쪽 끝은 기둥 같은 거로 지지되지 않냐고는 뭐랍니까? 보 또는 차양 등으로서 어디로부터? 외벽의 중심선. 외벽에 두께 있죠? 그 벽 두께 가운데로부터 중심부터 몇 미터? 3미터 이상 뭐 됐다? 돌출된 이렇게 생긴 건축물.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예, 무려 3m 이상 돌출했는데 받쳐주는 지지되는 게 없어. 위험하죠? 이런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하자.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뭐도 나오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나옵니다. 주요 구조부는 뭐죠? 건물의 이 내부를 들여다보자는 얘기야. 이 부분에 무슨 부분이 있다? 주요한 부분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을까? 첫째, 바닥, 또 지붕틀, 또 보, 또 내력벽, 또 주계단, 하나 더 기둥. 그래서 머리자만 떠서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해야 돼요. 어? 바지 보내주기. 불이웃돕기 할 때 우리 바지 같은 거 먼저 보내주잖아.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해오시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중에 지는 지붕입니까? 지붕틀입니까? 지붕하면 안 돼. 지붕틀. 자, 보세요. 이 전체를 뭐라 부른다? 위에 걸 전체를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에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뻗어 있는 것들 있죠? 어떤? 요거 하나하나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이걸 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몇 개이고 하나고, 지붕틀은 수십 개야. 많은 데는 100개도 넘어. 아셨죠? 그러니까 지붕은 하나이고 지붕틀은 수십 개로 구성된다. 아셨죠? 그래서 지붕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지붕틀 하나하나가 주요 구조부라고 한단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는, 우리 이거 간 거, 이런 게 보야. 여기도 보 있어요. 이런 한옥에만 보가 있는 게 아니야. 한옥에는 바로 보이죠. 올려다 보면 보가 보여. 근데 여기는 어디 있을까? 요 기둥 있죠. 요 기둥 있죠. 기둥과 기둥 위에 보면 저 위에 있는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보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양식에서는 이런 기둥과 기둥 위에 보면 보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그 보 위에 뭐가 있다? 바닥이 있고 위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찍어 눌러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가 받쳐주니까? 보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야. 여기서는 잘 안 보이죠? 뭐 때문에 안 보여? 요것 때문에. 요 하얀 걸 뭐라 부른다? 요 하얀 걸 뭐라 부른다? 천장이라고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 그랬어. 천장 아니야. 뭐라 부른다? 반자. 뭐라 부른다? 반자. 요거 반자라고 불러. 이 반자 위에 보면 보가 거쳐 있습니다. 그럼 반자 없는 데가 어디 되냐? 지하층. 지하실 있죠? 주차장, 지하 주차장. 그런 데는 반자 없어. 그럼 지하 주차장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려다 봐봐. 그러면 보 있어 없어? 있어요. 안 올려다 볼 일이 없었지. 그죠? 지하 주차장에서 천장 보고 다닐 일이 뭐 있어. 그죠? 그 시커멓고 들어온 데를.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보가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 지하 주차장 또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에 있죠? 그러면 보들이 거기도 있는 거. 거기는 반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런 걸 뭐라 부른다? 보라고 부른다. 자, 뭐도 있죠? 벽이 아니라 무슨 벽? 내력벽. 이 내력벽의 내자가 무슨 내자죠? 이게 무슨 내자야? 요 내자가 안 내자? 아니에요. 안 내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거 무슨 자야? 뭐라고 읽어? 참을 인자. 그죠? 칼을 어디에다 품고 있으면 돼? 마음에다 품고 있는 게 뭔다? 그걸 참는 거야. 그죠? 마음에 있는 걸 노출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서 찔러버리면 살인자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참아야 돼. 그냥 참는 거야. 칼을 갖다 마음에 품고 참고 있는 것. 이게 뭐죠? 참을 인자입니다. 이게 인자야. 이게 무슨 자고? 견딜 내자. 참을 인자, 견딜 내자. 뭐란다?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내자는 무슨 내자야? 견딜 내자야. 이 력은 뭐죠? 힘력자. 힘을 견뎌내는 뭐란다? 벽이란다. 힘을 견뎌내는 벽을 뭐라 부른다? 이걸 내력벽이란다. 그럼 무슨 힘을 견뎌낼까?
이 건물에 위에서 찍어 누르는 무게가 있어 없어? 수직 하중 있죠? 찍어 누르는 무게 있잖아. 이걸 뭐 해야 돼? 받쳐줘야 되잖아. 원래 뭐가 받쳐줘? 기둥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내부에 보면 여기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걸 받쳐주는 뭐가 있단다? 이런 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벽이 뭐다? 바로 내력벽. 물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다 내력벽이고 기둥 역할을 하는 벽들이 있고. 그러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대신에 내력벽이 대신 그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찍어주는 힘을 받는 거야. 그런 걸 내력벽. 그러니까 그냥 벽이 아니고 무슨 벽이 주요구조보다? 내력벽이 주요구조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주계단, 그 다음에 기둥 이런 건 주요구조. 근데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어떤 것들?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난 것도 최하층 바닥. 시험 문제 많이 났었어.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또 차양, 햇빛 가리개죠. 그죠? 자, 차양, 햇빛 가리개, 차단을 차자, 볕양자야, 햇빛을 차단하는 걸 차양이라고 부릅니다. 차양. 또 뭐 있어? 작은 보. 보와 보 사이에 걸쳐 있는 것들에서 기둥에 있는 게 아니고 보와 보 사이에 걸쳐 있는 보들. 그런 건 작은 보. 또 뭐도 있다? 옥외 계단. 밖에 쪽에 있는 계단들. 또 사익 기둥. 이런 것들은 주구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한다? 외우는 방법. 최하층 바닥에서 옥외 계단으로 올라가면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봐. 어디서 올라가? 최하층 바닥에서 밖에 있는 옥외 계단 쪽으로 올라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려다봤더니 무슨 사이로? 작은 보 사이로다가 뭐가 보이는데? 차양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사이가 뭐죠? 사익기둥이야. 사익기둥을 사익자만 써놨어. 그럼 나머지는 다 이거죠. 작은 최하층 바닥에서 옥외 계단으로 올려다 보니까 작은 보 사익기둥으로 차양이 보인다. 이 뜻이야.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죠. 이건 주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주구조만 외우면 됐는데 요새는 주구조에 속하지 않는 걸 고르시라는 것도 시험 문제가 나니까 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다? 발코니. 요 발코니하고 여러분들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 베란다하고 제발 좀 헷갈리지 마세요. 집에서는 아파트에서 뭐라 쓰죠? 베란다라고 부르지만 남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무하게 되면 뭐라 그래야 돼? 그건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라고 해야 됩니다. 자, 베란다와 발코니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얘기하죠. 자, 외벽이라는 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이 외벽이죠. 자, 요게 외벽이야. 이게 외벽들이야. 그럼 외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 외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더 뻗어나가서 만들어지는 건 뭐라 부른다? 발코니. 그건 발코니. 외벽 안쪽에 만들어지는 건 뭐란다? 그건 베란다라고 하자. 아셨죠? 그래서 외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은 발코니. 외벽 안쪽에 이렇게 1, 2, 3층 줬잖아. 3층 앞에 여기 정원식으로 이렇게 앞에 만들어 그 공간. 거기는 베란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도 있죠? 지하층. 그럼 지하층이라는 건 뭐가 지하층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요거는 봐봐요. 요거는 지상층이야. 왜?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표면보다 위에 있잖아. 지상층이죠? 근데 문제는 요거 보라색. 요건 뭐죠? 반지하라고 부르죠. 그죠? 일부는 지하에, 일부는 지상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요 반지하가 어떤 때는 지하층이 되고 어떤 때는 지상층으로 봅니다. 어떤 때 지하층일까? 첫째, 그 층에 요 바닥이 어디 있어? 요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이죠. 요 층은 지표면보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죠?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 그냥 높이야? 평균 높이야? 왜 평균 높이야? 지표면이 항상 저렇게 평탄하다 이렇게 경사질 수 있다. 그럼 건물을 졌는데 이렇게 졌단다. 이렇게 졌단다. 그럼 이건 지상층이죠? 그럼 이거는 지하층이다. 그러면 지하층 이제 따져봐야 되죠? 여기서 재는 높이하고 여기서 재는 높이하고 같아 달라?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같다 다르잖아.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평균 내란 얘기입니다. 요 평균 높이가 이 말이야.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그냥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가 곧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는 어디까지 있다?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여기까지를 뭐란다? 층 높이라고 부르고 이 층 높이에 얼마 되는 부분? 2분의 1. 층 높이에 2분의 1 되는 요거. 그럼 H1 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2분의 1 되는 2분 높이 있죠? 요거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야 된다? H1이 뭘 것? 이상일 것. 했으니까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것 그랬으니까 어디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H1이 H2보다 크다면 그때는 뭐라 부른다? 지하층이라고 전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문제 낼게.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이게 몇 미터냐면 4m랍니다. 몇 미터? 4m. 그런데 층 높이는 얼마란다? 층 높이야. 층 높이는 7m랍니다. 이건 요 층은 지하층이다, 지상층이다. 요거는 몇 미터? 4m. 층 높이는 몇 미터? 7m. 그럼 지하층, 지상층? 지하층, 지상층? 지하층이요? 왜? 4m가 층 높이의 2분의 1이면 얼마 이거? 3.5m죠? 그럼 어디야? 이렇게 돼 있죠? 맞잖아. 4m가 이상이니까. 그죠?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현재 4m, 이쪽은 2분의 1에 3.5m. 그럼 무슨 층? 저게 이상이잖아. 지하층. 아셨죠?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거는 몇 미터고 이건 3m래. 그럼 지하층, 지상층? 그때는 3.5m고 저는 3m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이거는 지상층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렇게 개념이야. 근데 이 말기가 참 어려워. 사실은. 그죠? 근데 어떻게 외우면 더 쉬울까? 사실은 이거 따져봐. 자, 뭐부터 기준해야 되냐?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야.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층 높이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봐. 이거 아까 4m로 그냥 두고 4m 이거 층 높이를 이제 7m야. 그럼 2분의 1이면 몇 미터? 3.5m. 그럼 층 높이는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가 층 높이라 그랬죠? 그 2분의 1이 어디야? 여기쯤 찍어. 여기쯤 돼. 저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바닥까지. 그래서 대략 여기쯤이라 쳐. 여기서부터 밖을 내다봐. 지표면이 어디 있어? 여기 지금 몇 미터죠? 이게 지금 몇 미터랬어? 7m. 그죠? 7m. 2분의 1 얼마? 3.5m. 3.5m 밖을 내다봐봐. 그때 밖을 보니까 뭐가 보여? 지표면. 지표면이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아까 지표는 몇 미터랬어? 4m잖아. 0.5m 위에 있죠? 위에 있잖아. 그럼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부분하고 밖에 쪽에 있는 지표면하고 비교해 봤더니 2분의 1 되는 지점이 지표면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2분의 1 되는 지점이 밖에 있는 지표면보다 위에 있다? 밑에 있다? 2분의 1 되는 지점이 저 우리 바닥보다 저 지표면보다 더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저 위에 보이잖아. 지금 위에 보이잖아. 위에가 지표면이잖아. 2분의 1 되는 건 어디고? 여기고. 그럼 2분의 1 되는 게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죠? 땅속에 들어있잖아. 그럼 2분의 1 되는 게 땅속에 들어있어. 이거 무슨 층? 이게 지하층이야. 2분의 1 되는 거 대신 땅보다도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지표면이 밑으로 내려 보여. 2분의 1 되는 게 더 위에 있어. 2층, 지상층.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 게 기준이야, 사실은. 그래서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밖을 내다봤을 때 지표면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2분의 1 되는 게 땅속에 들어있죠? 그럼 무슨 층? 지하층. 2분의 1 되는 밖을 내다봤을 때 지표면이 더 밑에 있죠? 그럼 이건 위에 올라와 있죠? 2분의 1 되는 게 지표면보다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럼 이거 무슨 층? 지상층. 그러니까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밖을 내다봤을 때 지표면이 위에 보인다는 얘기는 2분의 1 되는 게 땅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건 무슨 층이다? 지하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2분의 1 되는 게 내 눈높이라고 가정해. 눈높이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위에 보이냐 밑에 보이냐야. 자, 밖에 지표면이 위에 보여. 그럼 2분의 1은 땅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지표면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땅속에 들어있잖아. 그건 무슨 층이야? 지하층. 지하층이야. 2분의 1 되는 게 저 밑으로 내려다 보여. 이거 무슨 층이야? 지상층.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층에서 지표면을 봐서 지표면이 위에 보여? 밑에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하도 밑에 있어가지고. 지표면 보여? 안 보여. 저 밑에 있어. 그죠? 그게 무슨 층이야? 지상층이죠. 이거 우리가 있는 5층을 보고 지하층이라고 하면 그 사람 어디 가야 돼? 청량리 가야 돼. 네, 청량리 정신병원 가야 돼. 그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죠? 당연히 2분의 1 되는 집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쫙 밑에 보이잖아. 그럼 이거 무슨 층이야? 볼 것도 없어. 지상층이야 이건. 그죠? 근데 2분의 1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지표면이 위로 보여. 그럼 땅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땅속에 들어있으니까 무슨 층? 지하층. 2분의 1 되는 게 땅 밑에 들어있느냐 땅 위에 올라와 있느냐 요 차이예요. 아셨죠? 그래서 2분의 1 되는 지점이 땅보다 밑에 들어있으면 지하층, 땅보다 위에 올라와 있으면 지상층. 지하층, 지상층 그 개념이 더 정확하다. 아셨죠? 됐습니까? 그렇게 따져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이제 거기는 이제 건축 행위들 나오죠? 그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갑니다.